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요? 나스닥이 1월에만 10%, 야, 한 달에 지수가 10%, 1년에 10% 상승해도 대단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짝 랠리다. 여전히 이제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는 본격 상승 아니겠냐. 양측 입장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주식들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역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하락할 때도 내리꽂는데 이렇게 떨어지나 싶은 주식인데 오를 때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 한 주입니다. 한 주에 33% 간만에 테슬라 몽키 나왔습니다. 주간 30%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14%나 상승했는데도 테슬라 형님한테 묻혀가지고 언급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한 주 14%. 무슨 올해 주식 수익률이 대상에 진짜 1월 랠리가 왔었네요. 그리고 나스닥도 10%, 주간으로는 거의 5%, 반도체 17% 올해 상승했고 주간으로 5%. 그러니까 역시 성장주가 또 강세였습니다. 최근에 또 다우가 강세더니 약간 다우 쉬어가고 주춤했던 성장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1년 넘게 지금 하락 중이었는데 매번 여기 파란 선, 장기 추세선이라고 불리는 이 파란 선을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고,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고,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었는데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락장에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넘었다고 무조건 뭐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은 한 번도 뚫지 못했던 위에 천장 같은 걸 처음으로 뚫고 그래도 상승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락 추세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벽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뚫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거기다 선을 그어보면 2년 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갔는데 처음으로 한번 빼꼼 고개를 내미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번에 뚫고 잘 가주면 진짜 상승 추세로 반전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가면서 방향을 찾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기대를 해봐도 좋은 모습인데,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뀔 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헤드앤숄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변곡점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도 보시면 뒤집어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다 맞으면 아무나 돈 벌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파란 이 밑에 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요게 침체선이라고 불립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침체가 온다고 반영하고 내려가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가면 침체가 안 온다 라는 걸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와리가리 하면서 나스닥이 지금 몇 주 동안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거 침체가 지금 당장은 안 올 것 같은데, 혹은 침체가 와도 세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에 빼꼼 고개를 또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기 코로나 때도 요 파란 선을 걸쳤다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되고요. S&P 500이 나스닥에 앞서서 먼저 빼꼼 고개를 들고 있었죠. 지난주에 200일선이라는 걸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떨어지고 잘 버티더라고요.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기 파란 선 위에서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모습, 계속 야금야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형님이 나스닥보다 먼저 가 있는 모습이고, 그거보다도 더 먼저 올라 있는 형님이 다우지수죠. 다우지수는 이미 한 달 전에 이 파란 선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가장 세고 그 다음 S&P 500, 그리고 가장 약했던 나스닥마저 고개를 빼꼼 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세를 멈춘 모습인데 또 돌아오는 주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어서 또 1월 반짝 랠리로 끝날지 상반기 랠리를 펼쳐줄지 지금 변곡점입니다.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신호들 몇 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긍정 신호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는 물가 내려오는 건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보시면 연준이 강조하는 이 근원 PCE 물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려와야 된다 그랬는데 4.4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니 연준 의장이 2%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4.4 가지고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연준 의장이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 말까지는 3.5까지만 오면 됩니다.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계획입니다. 점도표상에 찍어놨던 거라서 이 속도로만 내려와주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3.5 가고요. 가만히만 냅두면 24년에 2.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그래도 확실히 연준 의장이 목표한 대로 경로대로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이 부분에 환호를 한 거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서 속도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금리도 확실히 더 무리해서 막 6%, 7%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간다. 금리 불확실성,
외부 환경이 진정되는 구간에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연준 주요 인사가 이 힌트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금리와 물가와의 관계인데, 지금 보시면요, 미국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2월 달에 베이비 스텝을 하면 4.7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4.4예요. 그리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번 달 들어서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진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야, 근데 예전에 연준 주요 인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금리가 물가보다 높게만 유지돼주면 오케이다. 우리의 목표는 금리가 물가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1.5 정도 높게 유지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4.5니까 물가가 한 3%대까지만 내려가주면 오케이인 거죠.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보고 되게 환호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그 기다렸던 이제 물가가 금리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이제는 금리 유지만 해도 되니까 더 무리해서 올릴 필요 없지 않겠냐, 이런 강력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발표하고 나서 야,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 포함해서 월가가 야, 이 속도면은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지금 4.4인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가겠는데? 3까지 가겠는데? 야, 그리고 내년이면 진짜 연준 목표대로 2.5, 2까지는 좀 어렵지만 2.5 정도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는데라는 목표를 내는 겁니다. 물가 팍팍 떨어진다 보는 거죠. 일단 거기다가 연준 의장이 하나 더 강조했던 거, 물가가 잡혀야 되고 더 중요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잡혀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와, 여기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인플레 기대 심리가 팍팍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장기적인 심리도 고정돼 있고 단기적인 심리도 팍팍 죽고 있다. 이거마저 잡히니까 연준 의장이 웃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3월 금리 인상 중단에 거의 풀베팅을 한 겁니다. 이제 금리 고점 다 왔다. 현재 4.5인데 당장 돌아오는 주에 2월 1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25bp, 즉 0.25%포인트 올리면 4.75가 되고요. 이제 3월 달에 한 번만 더 올리면 끝. 이제 이거 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더 못 올라가고 고금리 유지. 오케이.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 유지만 하자. 그러면 이제 금리 고점이 확인된 거니까, 물론 하반기에 생각보다 센 침체가 와서 하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지금 금리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중요하게 본 기사가 요거였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오죽하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연준 선행지표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금리 수준도 똑같습니다. 캐나다와 연준 금리가 하늘색과 여기 곤색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거의 똑같은데요. 4.5까지 도달하고, 자, 이제 금리 향후 몇 달 동안은 지켜보겠습니다. 좀 지켜보다가 내릴지 올릴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야, 다 왔다. 이제 미국도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보시면 거의 미국과 캐나다 기준금리 올린 인상폭도 똑같고요. 수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이 환경도 비슷한데 거의 끝났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캐나다는 미국만큼 강하진 않아서 이렇게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4.5가 마지막이길 희망한다, 바란다. 하지만 조건부 중단이다. 물가가 오르면 다시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심리를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약간 기대 심리를 죽이려는 멘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시기상조고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그렇게 말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구독자분들 같이 해오신 분들은 1년 내내 금리 인상 갖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진짜 이제 2023년 2월 3월 되니까 딱 1년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내리는 건 몰라도 일단 올리는 거는 그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2월 1일 날 FOMC 금리 인상 회의하고 나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할 텐데 또 강경 발언 할 거 아니겠냐, 매파적 발언 할 거 아니냐, 할 일이 남았다, 2% 물가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러면서 폴 볼커 형님을 소환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오죽하면 지금 월가에서는 이 발언 이제 안 먹힌다, 극단적인 발언 CR도 안 먹힌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제 연준 의장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이 완전히 연준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설레발을 치면서 막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반적으로 요즘 뭐 금리 이슈 이런 거 얘기 많이 줄어들었죠. 요즘 매크로 얘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진정되고, 이거 보시면 딱 달러 고점이 증시 저점이었던 거 아시나요? 2022년 10월이 달러 고점이었는데
달러가 진정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히 한국 코스피도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환율을 보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달러가 진정되니까 전 세계 유동성도 풀리고 금리 결정 앞두고 시장 금리도 횡보하는 모습, 안정세를 찾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완전히 안정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나마 유가도 막 떨어지진 않지만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외부 이슈들이 상당히 조용해지니까 주가가 막 꿈틀꿈틀 돈이 돌고 위험자산,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막 오르기도 하고 들썩썩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크로 환경, 즉 외부 환경, 막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좀 괜찮아지니까 일단 당분간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이제 집중이 됐는데 워낙 우리가 또 실적이 안 나온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적 나빠질 거다. 반도체는 안 팔릴 거고 자동차도 안 팔릴 거고 그랬는데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서인지 몰라도 실적을 이번 주에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ASML 이런 주요 기업들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혹은 최악은 아니네? 이러면서 급등,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테슬라 시총이 어느새 6위에 오른 거 아시나요? 와, 테슬라 시총이 10위 밖으로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0위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장중에. 근데 어느새 6위에 찰싹 다시 달라붙었습니다. 보시면 1등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버크셔 부동의 탑5 형님들인데 테슬라, 엔비디아 6, 7등으로 다시 복귀. 이번 주에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33% 올라가지고 요 얘기 해보면 이번 주 한 주가 테슬라 상장 이후에 최고의 한 주였대요. 코로나 바닥에서도 이렇게 오른 적은 없었대요. 코로나 20년 3월 저점에서도 이렇게 오른 적은 없었는데 정말 폭등장이었죠.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거의 환호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여기 보시면 최고점이 414불인데 아직도 최고점에서 57%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에서 사시는 거예요, 진짜. 여기 사서 들고 계신 분들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가요? 아마 댓글 다신 분들도 있을 텐데 100불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테슬라가 400불이었던 게 100불까지 갔으면 와, 4분의 1 토막이네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작년 내내 떨어져가지고 저점까지 75% 빠졌는데 최근 한 달 만에 오른 게 75%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작년 1년 내내 들고 계셨던 분들은 75%의 하락을 맛봤는데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은 75%의 상승을 맛보는. 근데 왜 아직 제자리에 안 가 있죠? 75% 급등에도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빼꼼 고개를 들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부 환경도 좀 진정되고 그리고 테슬라 CEO가 발언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먹혀든 것 같아요. CEO가 안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야 이제 차 안 팔려서 가격 깎아주나 보다 그랬는데 다행히 가격 할인 효과가 강력하다. 이러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진정시켜줬습니다. 머스크와 재무 담당자의 주요 발언을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1월 주문, 그러니까 아직 실적에 반영은 안 됐지만 지금 2023년 1월 들어서 주문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할인을 했더니 확실히 수요가 늘더라. 아직까지는 수요가 살아있는 것 같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올해 차량 판매 성장세도 30%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시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 침체가 어떻게 올지 얼마나 클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고 200만 대까지도 가능하다 얘기하던데 여전히 중장기로는 50%의 차량 생산 판매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시장이 걱정하던 마진도 총 마진도 20%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야 걱정보다 양호하네 이런 평가도 있으시고 역시 부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야 또 머스크 말에 또 속냐? 지난주까지는 머스크 사기꾼이라더니 이제는 또 머스크 말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더 지켜봐야지 주가 올랐다고 또 이거 다 믿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시는 부정적인 코멘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반반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스크도 여기 조마조마했을 텐데 지금 주가 오르면서 좀 살았다 하는 표정으로 옛날 사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코멘트 보시면 머스크가 진짜로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머스크 직책이 테크노킹 겸 CEO. 참 이런 표현도 너무 웃긴 것 같은데 테크노킹은 세상에 없는 직함이죠. 하나밖에 없겠죠. 테크노킹 겸 CEO 머스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1월을 보내고 있고 거의 차량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도 일시적일지 하반기도 이어질지 모르겠다. 반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테슬라가 믿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해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걸 어필하면서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망원경으로 멀리 들여봐도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잘하는 경쟁사를 찾기 어렵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최소한 5년 동안은 테슬라만큼 따라올 기업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또 이렇게 또 한번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참 달변가인 것 같아요. 사업가이면서도 말을 참 잘한다 이런 망원경 표현을 하고. 그래서 테슬라 또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될 거다, 이 말은 자주 했죠. 애플 넘어설 거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요 말을 이번에 또 강조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 누적 데이터거든요. 이게 누적 거리, 결국 AI는 빅데이터 수집이잖아요. 북미 지역에서 지금 베타 서비스로 40만 명이 이 자율주행 이용하고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다른데 기술력 이런 거 말고 진짜 도로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현실판 AI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 같은데, 야, 테슬라는 한 대 팔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 20% 남기면 이 자율주행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수익성이 거의 100%래요. 마진이 100%. 그러니까 이거 차 한 대 팔아서 얼마 안 남아도 여기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만 같이 구독으로 팔면은 마진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좀 싸게 팔아도 보급만 잘 되면 테슬라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 담당자는 직함이 더 웃겨요. 마스터 오브 코인입니다. 마스터 오브 코인. 코인의 제왕.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 가격 인하를 더 해야 될 수 있어서 차량 한 대당 판매 단가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별로 안 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장 늘리잖아요. 투자도 하고 있고 생산성 늘리고 비용 절감해서 총 마진 유지할 거다, 걱정 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마진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챙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수익성 방어가 되냐가 관건이다. 지금 이제 침체 오고 경기 소비가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시즌이 찾아올 텐데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게 ASP가 차량 한 대당 판매 단가, 평균 단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평균적으로 한 대당 5만 달러에 파는 거예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원가가 4만 달러. 요만큼의 갭이 있는 게 이게 마진이겠죠. 요게 가격 인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원가 절감 혹은 생산성 증가를 뭔가를 해내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향후 관건이 될 것 같다, 걱정을 월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테슬라 측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기는 자동차 회사 어딨냐,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이다, 이 표를 들이대더라고요. 18% 정도 마진 남기는 회사가 어딨냐, 일반 자동차 중에. 그래서 이렇게 차량 판매 단가가 낮아지는데도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적자였던 회사였다, 이렇게 영업이익률 높아진다, 잘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걸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2년에는 130만 대, 2023년에는 180만 대 팔겠다고 선언했고, 성장률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37%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이렇게 꾸준히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도 참 드문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가를 떠나서 중장기 50% 성장하겠다고 하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가 드물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 가능할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일단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놀랐는데, 최근에 머스크가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머스크랑 백악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바이든은 노동조합의 꼭두각시다, 인형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전기차 대표 회사로 GM, 포드만 치켜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머스크가 나는 빼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되게 으르렁거리던 사이였는데, 와, 이번에 머스크가 백악관도 가고 의회까지 갔다 와가지고 아주 전기차 보급, 생산 뭐 이런 관련 논의를 싹 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이거 백악관이 이제 밀어주는 건가,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의 수석 에너지 고문, 이거 지금 인프라 감축법도 전기차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이번에 새롭게 뽑힌 미국의 서열 3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까지 만나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공개는 안 됐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테슬라나 전기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지금 백악관도 그렇고 뉴욕시에서도 이렇게 대폭 밀어주는 거예요. 2030년까지 차량 공유, 우버, 리프트 그런 승차 공유 차량은 싹 다 전기차로 바꿔라, 이런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 보급에 진심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야 워낙 변동성이 크겠지만요. 여담이지만 제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분이 테슬라 광팬이에요. 그래서 온 방을 테슬라로 꾸며놓은 건데, 여기 문신도 테슬라 문신을 하시고, 머스크 사진이 거의 교주처럼 진짜 진정한 테슬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도한대요. 테슬라의 엄청난 이 브랜드 가치는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무형의 자산이겠죠 이것도. 그래서 웃겨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거 말고도 전기차 기업들 요즘 호재가 갑자기 막 나옵니다. 루시드도 강성주주 많이 계시죠. 여기 프리미엄 전기차 루시드 대주주가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사우디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전기차들 지분을 다 사모으고 들고 있는데 이미 루시드 모터의 대주주거든요. 루시드의 지분 한 60% 이상을 들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까지 싹쓸이 한다라는 추측성 기사, 아직 루머입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소식에 또 루시드부터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랑 덩달아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갑자기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과열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보시면 루시드가 장중에 8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43%로 마감하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근데 여전히 최고점에서는 80%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 빠졌다는 걸까요? 64불이던 게 6불까지 내려갔으니까 어마어마한데 팍 급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호재성, 약간 루머성 기사는 개미꼬식이나 털고 나가려는 찌라시성 기사가 많죠. 꼭 루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종목을 떠나서 꼭 저렇게 추측성 기사로 급등시키고 털고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이렇게 단기 급등한 주식들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주식들 뽐뿌가 좀 있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테슬라조차도 물론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큰 손들이 테슬라 가지고 베팅을 다 하는 거예요. 미 증시의 이 선물 파생 시장 있잖아요. 상승 베팅, 하락 베팅, 레버리지 베팅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래 비중 1위가 테슬라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많아요. 이게 처음이랍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의 규모로. 그러니까 지금 다들 테슬라 가지고 베팅을 엄청 하는 거예요. 해지를 걸든 몰빵을 하든 말 그대로 큰 손들의, 나쁘게 말하면 장난감처럼 완전히 상승과 하락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그렇게도 있어서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 이렇게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막 하루하루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종목이 S&P 500 전체보다 많은 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엄청난 전쟁터, 트레이더들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어플에 토론방 있는데 이런 데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일부러 심리를 보려고. 외국인들 심리도 보고 한국 분들의 심리도 궁금할 때는 제가 이렇게 토론방 같은 데 한 번씩 슥 눈치 보러 들어가 보는데, 아직은 다들 부정적이더라고요. 빨리 팔아라, 200불 가기 전에 팔아라, 단기 고점이다 뭐 이러면서 아직은 부정적인 심리가 우세한가 싶기도 하고 긴가민가 합니다. 요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개미분들은 다 손절하고 나가셨는지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어떻게 보유 현황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지션이 어떠신지, 최근 하락에서 더 사셨는지, 다 팔고 나가시고 관망 중이신지, 추가 매수 계획이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외부 환경은 이제 괜찮아졌고, 단기적으로 괜찮아졌고, 돌아오는 주에 여전히 실적 시즌이 이어집니다. 시총 1, 2, 3 애플, 아마존, 알파벳 시총 1, 2, 3 실적이 발표되어 있어서 아직 실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메인입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맛보기였다면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돼서 또 돌아오는 주에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애플이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들 애플도 실적 안 나올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보고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실적 바닥 기다리다가 놓쳐서 더 열받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바닥을 칠 때는 이미 주가는 한참 올라있는 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치기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친다. 그러니까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경기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틀면은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큰일 났다 하는데 주가는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사면 이미 뭐 이만큼 다 놓치는 겁니다. 막 고점 가 있고, 특히 미국 주식은 빨리 오르니까 저 멀리 올라가 있으면 더 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요걸 참고하셔서 올해 실적 바닥이 나올 것 같으면 스멀스멀 조정 때마다 모은다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를 따라타는 건 위험하지만 조정에 매수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의 4계절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돈 풀기 장세, 그리고 실적이 좋은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 돈 거두는 장세에서 실적이 악화되는 역실적 장세, 지금 여기입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그래서 실적이 계속 나빠진다는 소리로 뉴스는 가득한데, 이제 좀 있으면은 금융 장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외부 이슈가 진정이 되면 이제 시장은 금융 장세, 계속 개별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는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는, 여기로 언제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걸 잡는 건 솔직히 어려우니까 지나고 나서 알거든요. 금융 장세였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의 실적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 없듯이 요 부근 어딘가에 있으니까, 또 적립식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요 부근에서 이렇게 조금 올해 예를 들면 상반기라든지 조정에 매수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서는 부근으로, 주식은 또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요 표도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주식시장의 4계절에서 지금은 역실적 장세인데 금융 장세로 언제 넘어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론자 형님 중에 한 분, 또 톰리 형님이 다시 한번 보고서를 냈어요. 요즘 신났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보고서를 계속 내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실해지고 사면 늦다. 그래서 언제냐? 인플레가 그렇게 높았던 볼커 형님 시절 1980년대조차도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자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미 증시는 고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증시가 1년 내내 빠졌거든요. 27%.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계속 뭔가 안 좋은데 하는데 스멀스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연준이 야 이제 인플레 잡힌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인플레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이미 증시는 고점, 전고점 회복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랠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톰리 형님도 이제 확실해지고 사면 늦지 않겠냐라고 계속 상승론을 외치시는 분인데 올해도 좋다. 나중에 파월 연준 의장이 모든 게 확실해졌다고 말하면 인플레 잡혔다라고 말하면 이미 증시는 저 멀리 도망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해지고 사면 는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대선 사이클에서 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는 선거 2년 차가 가장 안 좋고 3년 차가 좋고 왜냐하면 이제 요거 24년부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벌써 내년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많이 갖다 붙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여기거든요. S&P 500 작년에 진짜 안 좋았죠. 2022년 1년 내내 빠졌는데 이렇게 올해는 수익률 확률상 좋아서 기대를 해봐도 될 수도 있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보통 24년 이렇게 대선 있을 때 딱 대선으로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경기 부양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랑 증시랑 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든 좀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 앞두고 있는데 경제만 망가졌다는 소리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좀 증시도 지키고 하는 노력을 하던데 올해도 그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켄 피셔 형님 제가 좋아하는 이 월가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제가 이분 책은 다 읽었거든요. 상승론자라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분의 책 내용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만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인용을 한 게 지금 월가에 그 잘 나간다는 펀드 매니저들 다 쫄아서 주식 하나도 안 들고 있다. 다 팔았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한 장의 사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도 2009년 3월 바닥쯤에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수백 수천억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 쫄아 있으니까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 지금도 다 쫄아가지고 팔고 관망하고 있는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니까 이런 말들이 또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또 장기적으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긍정적인 얘기였다면 또 부정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죠. 이번 주에도 제가 보여드리는 가장 인상 깊은 자료가 기껏 금리 올려서 전체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와 상승세를 좀 진정시켜 놨는데 어떻게 보면 하락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뒤에 보이신 요 그림 하얀 선은 요게 금융상황지수라는 건데 요게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야 사람들이 좀 긴축적인 금융 기조를 이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요게 위로 이렇게 빼꼼 고개를 들면은 야, 돈 푼다. 연준이 돈 푼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2년 3월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 게 다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되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야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지금 막 돈 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금융상황지수가 연준이 이대로 내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벌써 미국에서도 자산시장 들썩썩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금리 고점 기대감이 부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모기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7%까지 갔던 대출금리가 6% 내려오니까 갑자기 대출 신청 건수가 급등합니다. 이번 주에 28% 저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지만 꿈틀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메말랐다가 이제 기다렸던 대출 수요가 팍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골드만삭스도 1년 만에 주택 심리지수가 반등을 시작했다. 꿈틀꿈틀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집 구매하려는 의향도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아 도저히 집 못 사겠는데 하다가 이제 한번 사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반등,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거래량 회복 신호가 나오면서 또 꿈틀대는 게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연준 의장이 미국 집값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꿈틀대면은 안 되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 또 들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 좀 있고 그리고 중국도 좀 난립니다. 중국이 작년 코로나 봉쇄 때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가 예금 계좌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900조에 육박하는데 여기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안 쓰고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플레를 엄청나게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춘절 이후에 막 코로나 혹시 또 퍼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코로나가 대유행 조짐 없음. 이제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영화도 막 역대 두 번째 성적 대흥행이랍니다. 지금 다 영화 보러 몰려가고 이분들 지금 다 해외여행 가려고 난리인데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업들 실적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카지노 기업 보이시나요? 급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지금 저점 대비 100% 올랐는데 카지노 대장 중에 라스베가스 샌즈라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미국에도 투자하는 대장인데 코멘트를 하면서 실적도 잘 나왔지만 중국인들 카지노 엄청 온다. 마카오에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10년 동안 마카오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거 엄청 긍정적으로 전망해 본 거죠. 지금 카지노뿐만 아니라 복합 관광 단지, 쇼핑몰 있잖아요. 아울렛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투자하겠다. 벌써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인들 좋아하는 명품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 그룹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LVMH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똑같은 곳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마카오에서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 주가가 지금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루이비통 요거는 유럽에 상장돼 있습니다. 여긴 독일 상장인데 이 차트 보시면 고점에서 0.92 남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루이비통 이런 거는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왜곡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점에서는 한 50% 상승. 이게 무슨 경기 침체라는 말 이 차트 보면 진짜 우습다고 하실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꿈틀대고 있는 상황. 인플레 우려가 또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넣어놨죠. 지금 보시면 항공 수요 때문에 GE 항공 엔진 이런 기업들 도 52주 고가 거의 붙어 있고요. 건축 관련 굴삭기 1등 캐터필러 이런 기업도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 디즈니도 조금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고 뭐 중국 관련주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도 주간 강세, 비자, 보잉도 상승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긴 했는데 이런 주식들도 계속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좀 괜찮다고 하니까 휘발유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휘발유도 다시 꿈틀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휘발유가 급등해서 지지율이 폭락했었거든요. 물가 상승 요인이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미국에서 많이 쓰니까 이동할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휘발유가 급등해서 바이든 대통령 막 지지율 박살나니까 어떻게든 이 휘발유 잡는다고 총력전을 펼쳤는데 지금 휘발유가 연초에 막 10% 급등하고 난리 났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또 꿈틀꿈틀하는 거죠. 여행 가고 막 하니까 소비 회복하고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물가 다 잡혔다 생각했는데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될 잠재 우려 요인 되겠습니다. 자산 시장도 꿈틀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원자재도 들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휘발유가 한 주 상승 폭이 역대급인 거 보이시죠? 거의 드물게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금 유가 휘발유 재상승하고 있고 구리, 금도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금 막 폭락해 있었는데 구리, 금, 원자재도 급등하고 있고 심지어 물가 하락 요인이었던 물가 상승률을 내려줬던 중고차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것도 두 달째 조용히 반등하고 있고요. 렌트비, 임대료, 월세도 꺾인다 그랬는데 다시 꿈틀하고 반등하고 있고 심지어 달러가 내려가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해외에서 받아오는 수입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데 벌써 이렇게 시장이 환호가 있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이런 요인들도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금 연준 의장이 실업자를 좀 늘려서라도 고용시장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야 요즘 빅테크에서 잘린 인력들 바로바로 취업된대요. 이번에도 외식업체 치폴레라고 아시나요? 여기 제가 그때 미국 놀러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멕시칸 음식 전문점인데 상장돼 있거든요. 치폴레라고 있는데 15,000명 고용을 발표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빅테크 12,000명 자르면 여기 다 데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치폴레 담당자가 아마존이 잘라줘가지고 너무 좋다. 바로바로 취업이 된다. 심지어 채용 담당자가 말한 겁니다. 아마존에서 해고해준 덕분에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보잉 같은데 지금 항공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국 덕분에 보잉은 10,000명 채용 발표. 그러니까 확실히 항공업이 지금 좋긴 좋나 봐요. 그래서 사무직은 줄여도 이런 현장 생산직 있잖아요. 엔지니어분들은 10,000명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 경쟁사죠. 에어버스는 1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와 이러면 알파벳에서 10,000명 자른 거 데려가고 마소에서 12,000명 자른 거 데려가고 물론 이제 인력의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요. 빅테크 인력들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다른 부분이겠지만 단순 숫자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대규모 채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러니까 잘려도 또 취업하면 그만이고 여전히 데려갈 곳은 많고 뽑겠다는 곳은 많고 이래서 생각만큼 물가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이 환호하는 것처럼 내려갈까? 이렇게는 조금 세모가 아직 있을 수 있다. 우려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오른 거 정상적인 좋은 양질의 반등이 아니다. 왜냐면 1월 달에 오른 주식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들. 쉽게 말해서 저번 상승장에서 엄청 급등했던 약간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전기차 테마주, 진짜 실적 기반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이슈로 들썩썩하는 중소형주, 아니면 숏 베팅이 많은 하락 베팅이 많았던 주식들, 적자, 테마주, 혁신주들 이런 거, 유동성 장세에서 막 급등했던 그런 주식들이
주로 올라서 이번 1월은 숏 커버링 랠리,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거두면서 일시적으로 나온 잠깐의 반등장이었다라는 의견도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이런 주식이 뭐가 있냐? 바로 아크죠. 오랜만에 나옵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크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왜냐면 1년 내내 빠졌으니까. 2년 내내 하락하던 아크가 이번 달에 역사상 최고의 1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포함해서 미래에 유망하게 평가받는 혁신주들을 투자하는 대표 펀드인 아크 ETF가 월간 30%, 전체 ETF 중에 거의 1위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ETF 중에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상승. 아크가 상장한 게 2015년인데 코로나 때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랐던 적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물론 아직도 고점에서는 워낙 많이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 단기 그냥 깜짝 반등한 거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준 게 아니고 이런 테마주나 적자, 혁신, 유망주 이런 것들이 잠깐 오른 거다. 그래서 단기 반등장이다. 따라타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하락론자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클 버리,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맞춰서 큰 돈을 벌어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있죠. 요 분이 의미심장한 글 하나를 띡 올려놓습니다. 별 말도 없이 요때랑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등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파란 선 여기 넘었을 때 이때 2002년이거든요. 이게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인데 닷컴 버블 터졌을 때죠. 그때도 긴 하락장 이후에 반등을 하니까 모두가 환호했다. 파란 선 돌파하니까 이제 오른다, 설레발 쳤는데 잠깐 오르는 척 하더니 폭락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주 이때랑 비슷하지 않냐라면서 비관론자 잡습니다. 폭락하고, 참고로 이러고 1년 더 떨어져서 2003년 3월에 대세 상승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하락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내리꽂았으니까 2년 넘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하락론자는 이제 이 정도로 속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관론자는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월가 대부분은 1월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모두 부정적이고 골드만삭스만 침체 안 온다라는 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생각보다 지금 지연됐을 뿐이다. 원래 상저하고였는데 오히려 침체가 하반기에 올 거니까 그러면 주식이 상반기 좀 버티다가 하반기에 무너질 거 아니겠냐라는 게 대부분 월가의 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면서 월가의 유명하신 전략가분들이 지금 다 부정적으로 있다 정도 현 스탠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거보다는 지금 뷰가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침체는 좀 피하기 어렵다의 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행 지표들이 이미 사실 거의 침체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이번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만큼 빠지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규모의 차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지연됐을 뿐이지 결국은 올해 중순 하반기 정도도 미국도 침체 접어들면서 조금의 증시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이미 침체가 거의 시작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 와 있는 상태다. 선행지수 기준으로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침체 선언은 항상 몇 달 뒤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침체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침체 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 침체였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침체 선언이 늦어질 뿐이지 이미 침체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워낙 이번 주는 좋은 이슈도 많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뷰도 많아서 긍정론과 신중론을 정리해봤습니다. 긍정론은 역시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있지 않니? 그래서 금리 고점 다 온 것 같다. 그리고 중국도 소비 받쳐주지 않니? 유럽도 날씨 따뜻해서 괜찮아.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올 수 있고, 거기다가 올해 마침 집권 3년차,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증시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겠니? 그리고 실적 바닥도 곧 지나가면서 증시가 앞서서 선행해서 바닥을 먼저 치지 않겠니가 긍정론자분들의 뷰고, 조심하자라는 뷰는 역시나 침체가 오면은 증시는 한번 쇼크를 더 받을 수 있다. 여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여기 있고, 금리 인상의 충격은 아직 제대로 온 게 아니다. 좀 시차를 두고 오는데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지금 신중론의 메인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어떤 쇼크다운 쇼크가 안 왔다. 이렇게 반반 균형감 있게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항상 긍정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조심할 건 조심하자 주의여가지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에도 애플 2월 2일 실적 발표, 아마존, 알파벳 실적 있고요. 메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적 캘린더 참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 연준의 FOMC 금리 인상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베이비 스텝 할 것 같은데 요때 또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수익률 좀 좋은 것들은 조금 적당히 좀 팔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한 달 동안 단기 급등한 주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폭락장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또 빅테크 실적들 아직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52주 고점에서 빠진 거 하락률 주간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거의 다 좋았고요. 2023년은 다 푸르딩딩하게 성장주 작년에 많이 빠졌던 주식들 강세를 보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월 끝나고 이제 거의 2월이 되고 있는데 올해 남은 기간들도 좀 증시 괜찮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수익률 작년에 부진했던 것도 다 만회하고 올해 그 이상으로 잘 버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